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는 컨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조심입니다. 네, 2025년 10월 9일에 올라갈 38페이지 시즌 1 14번째 에피소드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셀리 포터의 올란도거든요. 재밌을 겁니다. 재밌겠죠? 그런데 네, 근데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생존 신고 한번 하고 가죠. 네, 조평, 신평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우 저 네, 근황 제가 벌써 근황으로 기침이 지금 있는 상태라 저의 오늘 근황은 기침으로 마무리하고 네, 에너지 보존을 위해 코로나 2차 당첨? 스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침 많이 해서 좀 고생하는데 그러게요. 오늘 올란도 사실 오디오 조평 몰빵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크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를 보내주시면 과거의 조평에게로 기가 올 수도 있다. 무슨 소리지? 타임슬립. 타임슬립. SFC 때 이 정도. 오늘 몇백 년에 산 올란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드는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을 거슬러 여러분 에너지를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근황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막 근황을 쥐어짜내고 있는 와중에 진짜 쥐어짜는 것 같아. 이제 근황을 진짜 너무 막 대본 쓰고도 대본 다 썼는데 근황만 비어 있고 막 이런 그래서 상태인데 지금 신편 근황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근황으로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맞춤형 근황 준비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뭐 그러니까. 너희 뭐 생활에 뭐라든지 니네들이 본 거를 뭐 하다든지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라든지 뭐 이런 카테고리를 좀 정해주세요. 약간 Q&A 같은 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영화나 시리즈 보면서 늘 어떤 거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시간이 좀 촉박해서 못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와중에 또 에마가 떠가지고 에마를 보는 게 에마를 본 게 저의 근황이기는 해요. 재밌더라고요. 그쵸, 재밌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마를 할까 생각을 잠깐 했지만 두 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요번엔 다른 걸 하긴 했는데 에마를 본 게 에마 진짜 할 얘기 많겠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80년대 전공은 아니지만 한국 영화사를 전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영화 제작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마 부인이 갖는 어떤 소프트 포르노그래피의 어떤 위상 같은 거를 이혜영 감독이 제가 요즘의 감각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소수자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약간 뒤트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에로 영화에서 여성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직업적인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녀가 갖게 되는 주체성 같은 거를 잘 표현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웃기기도 진짜 웃겨요, 여러분. 그다음에 80년대 상황 자체를 재밌게 펼쳐놓기도 했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예영을 좋아하잖아. 나는 그 천하장사 마돈나도 너무 좋아하고 페스티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페스티벌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기봉아 지옥 가자라는 심혜진 배우의 대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SM 플레이를 즐기는 두 헤테로 커플이 말하자면 지옥 한번 가보자 쾌락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의미이기도 했었던 건데 에마에 똑같이 그 이한이가 저 사람한테 제작자한테 우리 지옥 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대사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와 내가 한번 제대로 몰락시켜주겠어 이런 의미로 지옥 가자를 쓰는데 쌍년의 미학. 쌍년의 미학입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 근데 내가 생각해봤더니 우리 저거 할 거잖아요. 마지막에 연말정산 이런 거 할 거잖아요. 에마 이야기 안 나올 수 없을 거다 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나의 근황은 그거였다. 네. 저의 근황은 또 뭐 이렇게 뾰족한 근황이 없는 와중에 늘 저의 즐거움인 여러분의 댓글
여러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세요. 요즘 그래서 하나하나 잘 보고 있는데 좀 바빠가지고 답글을 잘 못 달고 있어갖고 너무 죄송한데 열심히 또 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셀리킴77님께서 이런 이야기 주셨어요. 너무 필요했던 여자들의 영화 토크입니다. 팟빵에서 주신 댓글이거든요. 진짜 댓글 하나하나 다 너무 감동.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진짜. 너무 필요했던 여자들의 영화 토크죠. 여러분들 너무 필요했던 여자들의 영화 토크 지금부터 앞으로 쭉 계속 함께 조떼꾸알입니다. 저는 이 조떼꾸알이란 말이 너무 이상해. 진짜 이상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럼 우리 생존 신고했으니까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페필글은 영국 감독 셀리 포터의 올란도입니다. 1992년에 개봉한 작품이죠. 셀리 포터 감독 영화 중에서는 아마 가장 대중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지니아 울프의 유명한 소설 올란도 어 바이오그라피를 직접 각색하고 각본을 써서 연출한 작품이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버지니아 울프의 올란도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적 무게가 대단한 작품인데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 아니었을까. 굉장한 도전이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틸다 스윈튼이 올란도를 연기를 했어요. 또 기가 막히게 매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틸다 스윈튼과 함께 성공적으로 스크린화했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이라고 하면 셀리 포터 떠올리고 셀리 포터 하면 또 몇 편의 작품들을 놓고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올란도를 골랐고요. 이게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이기도 하면서 퀴어 필름 클래식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좀 들어가기 전에 줄거리 만나봐야 되죠. 오늘은 줄거리 손 대신에 줄거리 심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큰 캐릭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줄거리 손도 있고 근황조도 있는데 이거 캐릭터 설정하지 못한 나로서는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네요. 미안해. 조마심. 조마심. 그게 무슨 캐릭터? 재밌다. 나 너무 좋아해. 조마심. 조마심이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그 올란도는요. 1600년대에서 시작해서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400년의 시간을 따라갑니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마다 막처럼 이렇게 연도랑 그다음에 그 연도의 제목이 딱딱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장이 1600년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만찬회장에서 청년 올란도가 여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를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올란도의 아름다움과 젊음에 매료된 여왕이 올란도와 그의 후손들에게 저택을 하사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그건 바로 시들지도 늙지도 죽지도 말라라고 하는 조건. 그러면 너에게 이렇게 재산을 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올란도의 청춘은 이 조건 때문에 마법에 걸린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10년대에 사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장에서 올란도는 이제 여왕이 죽은 다음에 영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대사와 그의 딸 샤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샤샤와 첫눈에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올란도는 약혼한 상태였는데 이 약혼은 이제 약혼녀를 무슨 헌신장 버리듯이 정말 버리고 내 사랑에 빠지죠. 남자의 트레처리야. 남자의 배신. 네, 그런데 그 샤샤가 올란도를 얼음이 녹기 전에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실연 후에 올란도는 처음으로 죽음과도 같은 잠에 빠집니다. 올란도가 이 영화에서 2번 정도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는데 거의 7일 정도 잠을 자였고 그래서 잠에 빠졌다가 3장에서 또 깨어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1650년대
시라는 제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올란도가 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진짜 가난한 시인, 그린이라고 하는 시인한테 이 돈만 있는 귀족이 모욕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700년대로 가서 이때는 이제 정치의 시기 였던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동쪽이라고 나오는데, 네, 오스만 제국 터키의 주재 대사가 되어서 터키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를 이제 영국이 지원하게 되면서 거기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의 폭력성과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나서 네, 자기 혼자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잠이 조금 신비롭고 재밌는데 여기서 7일 만에 깨어나고 나서는 네,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울에서 그 여자의 전신의 모습이 딱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1750년대 여자가 된 올란도가 이제 네, 사교계의 뭐랄까 데뷔하게 되죠. 여자가 돼서 드디어 소사이어티에 진입하게 됩니다. 번역을 사회라고 되어 있던데 나의 자막에는 사회라니 이러면서 봤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이 레이디 올란도가 2세기 동안 이제 우리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재산을 물려줬잖아요. 근데 여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재산과 자기가 없다는 그런 주장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과 이제 사회적 위치를 모두 다 빼앗기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1850년대에 섹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지금 한 200년 정도 지났죠.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인이라고 하는 쉘머딘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 남자를 만나서 정말 우습게도 만나죠. 말에서 떨어지면서 네, 어떤 풀밭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인답게 자유를 엄청나게 외쳐요. 자유를 외치는 헬머니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와 뭐 나름대로 첫눈에 반했다고나 할까 그러면서 결혼은 안까지는 어쨌든 그 사랑을 빠지게 되고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쉘머디라고 뭐랄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또 그 당시 왕한테 또 기별을 받는데 그 2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여자한테도 이제 뭐랄까 성별을 정정하는 건 이제 해줬어요. 성별을 정정하는 걸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네가 네 재산을 쭉 유지를 하려면 넌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럼 너에게 여자도 어떻게 뭐 성별 정정을 해주거나 재산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들을 낳아야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정소송에 변화하는 행정소송에 또 적응을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이 됩니다. 이제 이 사이에서 쉘머딘하고 만나서 임신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1990년대 탄생으로 넘어가는데 탄생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전쟁터를 여자의 몸으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아마도 1차 세계대전이겠죠? 네. 원래 원작은 1928년에 막을 내린다고 하니까 네, 우리 버지니아 언니가 울프가 겪은 전쟁을 1차 세계대전까지였을 것 같은데 전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보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이 조금 바뀌면 어떤 편집장 1990년대 초인 것 같은데 어떤 편집장의 출판사의 편집장과 대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 근데 시를 썼죠. 드디어 출판을 할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편집에 뭐라고 하면 여기에 로맨스를 넣은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하면 아주 좋은 글이 될 거다라는 평을 받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영지였던 곳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왜 1차 세계대전 때 많이 썼던 옆에 뭐라고 해야 되니? 동석자가 있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오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들을 드디어 낳았나 했는데 네, 영지에 와서 봤더니 딸이었어요. 네. 딸이 이렇게 딸과 함께 삶을 살고 있는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400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굉장히 세밀하게 영화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사실 또 올란도가 한국에서 지금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DVD로 자막이 음. 있는 DVD로 구입을 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구나. 네, 개봉을 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DVD로 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서비스가 음. 마차인가 웨이브인가에서 올란도가 원래 서비스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마차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이제 그 계약도 아마 저작권 계약도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보실 수 없고 DVD로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줄거리 들으면서 또 봤던 좋아하는 장면들이 막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흥미로운 영화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있는 관문이죠. 한 줄 평 한번 가볼까요? 한 줄 평. 네. 제가 먼저 써 있네요. 이거는 거의 버지니아 울프라는 소설가, 그다음에 셀리 포터라는 감독, 그다음에 틸다 스윈튼이라는 배우. 진짜 삼천재의 농담 경연이 아닌가. 와, 한 줄 평 잘 뽑아. 그래요, 진짜.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정말 한 줄 평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럼 한 줄 평 심이라고 불러주세요. 조마심보다 낫네요. 한 줄 평, 한 평심. 나 땅이라고는 한 편밖에 안 가진 것 같은데 사실 한 평도 없지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농담 경연이란 말이 와닿는 맞아. 게 셀리 포터도 워낙에 유머러스하지만 원작을 읽으면 능청스럽기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400년을 살면서 성별이 중간에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이야기인데 뭐 어쩔 거야. 내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버지니아 포스 쭉 밀고 가거든요. 거의 판타지 영웅전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 원래 원작이 올란도 바이오그래피, 올란도하고 부제가 바이오그래피라고 뻔뻔하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은 되게 사실 리얼리즘, 실제 있는 어떤 팩트들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는 것인데. 그치. 그 일대기를 되게 거의 400년 가까이,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책에서는 400년까지는 안 되고 300몇 년, 350년 정도인데 이제 그 정도를 살고 심지어 성별이 전환된 이런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기 스타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쭉 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진짜 사실 되게 그 전기라고 하는 어떤 스타일 자체도 형식 자체도 풍자하고 있는. 왜냐하면 전기는 대부분 남자 그쵸. 영웅들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조평이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나는 이게 이제 책을 사실은 저는 안 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평이 부제가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부제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또 심평의 연구 주제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조평이 영문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 이거 얘기해도 돼? 영문학도. 어떻게 하면 좋아? 학부 완전 F로 까먹게 되면 안 돼. 야, 그래도 낫다, 야. 바이오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야, 나도 사실 영문학과 너도입니까? 나왔어. 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F로 깔아도 조평은 알잖아. 아니,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라고 하고 나서, 왜냐면 이 영화가, 영화 뭐야? 막 이러고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달라지는 부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풍자극이라고, 그러니까 풍자일 때 그게 진심과 존중을 담은 그런 어떤 책이라서 굉장히 진짜 아까 퀴어 고전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양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퀴어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형식 자체도 미학이나 뭐 어떤 스타일 자체도 되게 퀴어한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바이오그래피라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뭐가 다르게 보였는지는 또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지금 근데 조평이 거의 다 기본적인 얘기는 다 해줬던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주세요. 그래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조평의 한 줄 평. 저는 이게 뭐야, 이게?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한 줄
설명 필요하다. 아 그래요? 설명 어. 필요한 거야? 나만 그런 거야? 이 영화가 진짜 저는 나 뭔지 알 것 같아. 오. 제 사회벽을 깨는 오, 영화잖아요. 그렇네. 맞아. 이게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처음부터 맞아. 처음부터 어. 이 틸다 스윈턴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아니었다면 틸다 스윈턴의 그 아름다운 자태가 아니었다면 진짜 약간 싸구려 영화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는 이제 제 사회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당연히 제작진이 있는 현실, 그러니까 전 영화적이라고 하는 프로필름익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연극을 볼 때도 관중석이 있는 그 무대 바깥에 외부에 그 환경이 있지만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극적인 상황만 있는 것처럼 하게 되잖아요. 엄청 관객과 사실은 약속하는 거지. 그쵸. 약속. 이미 약속되어 철저한 있는 약속. 거죠. 우린 여기에 그게 몰입하겠고 능청 떨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깨는 거를 제 사회벽을 깬다라고 이야기하죠. 관객에게 직접 카메라에 대고 물어보는 거죠. 진짜 눈 마주치는 이렇게 영화에서 진짜 카메라를 보는 장면이 거의 매장에 한 번씩 맞아. 등장하는데 되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이게 왜 관객한테 이걸 자꾸 확인받고 물어볼까.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이 정말 셀리 포터의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작은 일종의 전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전지적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화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지적 3인칭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이 사람의 일대기를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약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뜻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버지니아 울프가 너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소설이 가장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소설일 텐데 되게 몰입하게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판타지 소설처럼. 그래서 이 3인칭 전지적 시점의 화자가 마치 되게 남성적 목소리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목소리와 그다음에 올란도와 우리를 약간의 계속해서 비틀거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러면서 얘가 어떤 이 올란도라고 하는 상대 주인공에 대해서 약간의 믿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이거를 이야기하고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의문을 계속 품게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영화로 옮길 때 도대체 어떻게 옮길까? 심지어는 되게 영화도 짧잖아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거의 한 90분 정도의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너무 놀랍게 제 사회 벽을 깨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동일시를 결국은 어느 순간 되게 그 판타지에 대한 그 동일시를 깨는 것인데 그 동일시를 깨는 게 또 되게 재밌어야 되잖아요.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담조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관객들을 쳐다보면서 자꾸 질문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되게 너무 저는 왜냐하면 또 셀리 포터가 영화만 한 게 아니라 무대 안무가이기도 해서 굉장히 무대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라는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런 게 궁금해서 한 줄 평으로 이렇게 땡! 안녕. 뭐 땡이 뭐야? 땡! 한 줄 평으로는 땡. 이거는 비평은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거는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맞아. 없는 평이라는 평론가로서는 안 보고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 그래서 너무 재밌는 평론가의 비평을 들었지만 한 줄 평으로는 빵점이다. 역시 한 줄 평 저거 하고 이제 영화 얘기 넘어갈 텐데요. 저는 성별 멋이 중한 뒤. 네.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한데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고 어쨌든 버지니아 울프나 셀리 포터의 그 필모그래피나 그 비블리오그래피 안에서 보자면 사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남자로 200년을 살았던 사람이 여자로 150년을 더 살게 됐을 때 혹은 200년을 더 살게 됐을 때 뭐가 달라지냐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일단 넣어봤고요. 이거는 이제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 내 조평의 한 줄평을 들으면서 교훈을 얻었어. 한 줄평은 한 줄로 끝내야겠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뭐 연습해야죠. 연습해야죠.
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지금 이제 심평이 한줄평의 천재 심평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삼천재의 작품인 거잖아요. 그 삼천재 중에서도 일단 셀리 포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독 소개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평이 마음 편하게 시간을 쓰셔도 된다. 더 이상 땡 같은 걸 외치지 않겠다. 가볼까요? 진작 얘기해 주셨어야죠. 다 얘기한 다음에 땡 하면 어떡해. 진작에 사회자가 날 잘랐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조롱입니다. 이거 조롱이야. 아니요. 우리도 삼비평가의 어떤 농담 경연을 한번 네? 안 되겠지? 자, 이제 감독 소개 가볼까요? 네, 그 셀리 포터 감독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셀리 포터 감독의 영화에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와 좋아하지 않는 영화가 분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관객 자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 뭐야 이거 이런 관객과 오와 두 명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호와 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셀리 포터의 필모그래피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셀리 포터의 영화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셀리 포터의 영화가 사실 이건 전적으로 제 취향인데 두 개가 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셀리 포터가 이제 1949년 출생이고 조금 이제 일대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9년 출생인데 워낙 이제 셀리 포터가 태어난 시대가 아무래도 시대이다 보니까 이 49년생이니까 당연하게도 이 사람이 10대, 20대를 지낸 시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인 때기네요. 전후의 급진화를 정치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혹은 뭐 예술적으로나 특히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가장 엣지에 있었던 또 그런 뭐 펑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 셀리 포터도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집안 분위기도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아나키스트적이고 그다음에 무신론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향타리커만의 어렸을 때하고도 되게 조금 닮아 있는데 향타리커만도 어렸을 때 이제 그 영화를 하려고 영화학교에 들어갔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 열 몇 살에 이제 단편을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셀리 포터도 17살의 나이에 영화를 이제 시작을 했고 이거를 어디 뭐 제도권 내에서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만들고 배우고 학생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제 자기가 영화 만들고 영화 제작 조합이라든가 이런데 같이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영화를 당시에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그리고 영화학교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중퇴를 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완전히 이제 마크시스트 좌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특히 영국은 워낙 금융 그 산업이 엄청 크고 사실 가장 발전돼 있고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뭐 증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금융 일종의 개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근로 산업들이 이제 몰려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엄청난 인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14살에 벌써 8mm 카메라 사용해가지고 아마추어 영화 제작하고 59년, 뭐 1970년에 여러 실험 영화 단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영화 만들다가 나 춤추고 싶은데? 네네. 그러셔야죠. 그래서 이제 런던 현대무용학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댄서이자 안무가로 수련을 하게 되면서 자기 그 댄스 컴퍼니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20대 겨우 초반 뭐 요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무용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마야데렌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본느 라이너라고 하는 또 미국의 실험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무용 영화 그렇죠. 안무가이기도 하고 무용 영화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페미니스트 실험 영화 감독 중에 확실히 그 신체에 대한 어떤 맞아. 인식, 그 자기 몸을 쓰고자 하는 욕망, 내 몸을 직접 느끼고 그것을 다르게 쓰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스크린으로 또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확실히 한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언어 자체를 새롭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보면. 맞아.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셀리 포터도 그 마야 데렌이라든가 아니면 이본느 라이너의 계열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무용 영화를 이제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나 이거 하다 보니까 나 음악도 하고 싶은데. 네. 아니 근데 나 올란도 음악이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셀리포터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밴드에서 싱어송라이터로 또 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재야. 버지니아 울프 작업에 도전할 만한 천재성에 자신감이 있었네. 천재.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어떤 영화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셀리 포터 이름이 알려지게 되냐면 1979년에 만든 스릴러라고 한 영화가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명작이죠. 14분밖에 안 되는데 이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하면 반드시 사실. 빠지지 않는 정말 반드시 들어가야 돼. 정말 그런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예술계에서 그 오랜 역사 동안 어떻게 페미사이드가 여성 살해가 이루어져 왔는가. 그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어져 왔는가. 근데 낭만이란 이름으로 포장됐는가. 그렇죠. 이 영화가 이제 라보엠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라보엠의 그 주인공 두 명의 미미와 베데트라고 하는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들 외에 주인공으로 여자 주인공 외에 이제 남자 주인공들이 나오게 되죠. 이 남자 주인공들은 다 뭐 시 쓰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고 뭐 음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실 예술 지망생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제 돈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뭐 라보엠에 지금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린 건데, 예, 돈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는 이제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근데 이 여자들은 전부 다 부잣집, 돈 많은 남자들이 다 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혐오 발산이 여자들에게 막 가게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말 된장녀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이 라보엠 안에 있어요. 지긋지긋 유구한 좀 역사를 가지고 유구한 있다 역사죠. 진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인 미미도 재봉사인데 이 미미도 그런 줄 알고 왜냐하면 중간에 사귀다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 폐렴에 걸려가지고 내가 순결한 여자 또 그렇게 죽어야죠. 그렇죠. 민폐가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알아내요 마지막에. 그래서 또 근데 죽습니다 결국 미미는. 그래서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제 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돼야죠.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 이 여자가 죽어야지만 땔감이 돼서 나의 어떤 영감으로서 사용해서 예술을 창조하게 되는. 결국은 이 남자가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죽어야만 하는. 이게 굉장히 기구한 페미사이드고 스릴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미미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미가 나는 왜 죽었는가? 내가 도대체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그것을 일종의 추리물처럼 파헤쳐가는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인가? 아니면 나는 자연사한 것인가? 병사한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이게 유구한 그 페미사이드 여성 살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여자 이 라보엠의 된장녀로 계속 비판받는 그 여자와 함께 탈출을 하는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셀리 포터가 영국도 완전 젠트리피케이션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빈집이 되게 많아서 당시에 스쿼트 운동, 그러니까 일종의 점유하는 빈집 점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네 일종의 뭐 자산가치 폭락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비워놓는 거. 지금 집 없는 애들도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막 가가지고 막 다 좌파 애들이 다 점유하고 막 특히 예술 활동하는 60년대 많이 했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찍은 그 영화이고 이 영화 필름도 이제 다른 영화 현장에서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이게 엄청 영화제에서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수상을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출연한 그 흑인 여성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흑인 여성이
영국 영화에서 최초의 이제 단편 장편 다 포함해서 최초의 이제 흑인, 주인공을 흑인 흑인 여성으로서 주인공을 맡은 최초의 배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엄청난 영화였고 이 영화가 잘 되고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았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투자가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심지어 여기에 당시에 줄리 크리스티 완전 당대 엄청난 스타였던 닥터 지바고의 여주인공. 닥터 지바고 한참 막 대박을 터트려가지고 엄청난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줄리 크리스티가 주연을 맡은 그런 영화를 그 제작을 하게 되는데 돈을 완전 팡팡 쓴 거죠. 그래서 야, 근데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작품, 페미니스트 작품을 찍었는데 투자가 몰려온다니 정말 이상하죠. 호시절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83년에 1979년에 스릴러를 만들고 1983년에 골드디거를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 영화가 스릴러의 사실 장편 버전이에요. 그래서 줄리 크리스티 이 영화 완전 막시스트 영화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샹타레 커만의 잔딜망을 제 인생 영화로 꼽았는데 아마 거기에 필적할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 영화도 줄리 크리스티가 여배우로 여성 스크린 스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스크린에서 도망치고 그러니까 집에서 도망치고 스크린에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상품 이미지, 여성의 상품 이미지, 그 다음에 뭐 당시의 근본이제, 그 다음에 뭐 기축통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영화에 그 컴퓨터 계산원, 여성 계산원들 있잖아요. 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금융자본주의로 이렇게 증권화, 주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디지털화돼서 숫자화돼서 어떻게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영화를 만들죠. 하지만 누가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떼돈을 쏟아부어서 그쵸. 엄청난 막시스트 영화, 그쵸. 페미니스트 막시스트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망했다. 망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심지어 둘이 결국은 그 스릴러의 그 여성 주인공이었던 흑인 여성 주인공과 같이 도망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리고 이 영화가 잔딜망의 촬영 감독인 바벤 망골트와 그 다음에 당시에 뭐 린제이 쿠퍼 이런 식의 그 재즈 실험 음악을 했던 당대 어마어마한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들과 다 협업을 해서 거의 전 스텝이 다 여성으로 이루어졌던. 심지어 마지막 장면에 여자 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그런 근데 이제 다 폭망했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영화를 못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거의 10년간 좀 뭐 텔레비전이나 실험 단편들을 만들다가 만든 영화가 이제 바로 엽기적인 올란도입니다. 이게 1992년이고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올란도라고 하는 또 작품의 어떤 그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대중적으로 흥행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뭐 탱고 레슨, 뭐 예스, 그다음에 진저 앤 로사 여기서부터가 조평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셀리 포터 작품들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탱고 레슨은 이제 안무 춤이 많이 나오는 올란도도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약간 뭔가 춤추는 것 같다 연기나 카메라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탱고 레슨 뭐 이런 영화 다 춤추는 영화예요. 본인이 출연한. 그러니까 이게 올란도도 한국에서 개봉했었고 그 힘에 의해서 탱고레슨까지도 개봉했었죠. 아 맞아 탱고 레슨도 개봉했어요. 나 극장에서 본 것 같아. 기억이 나겠네. 재미없었거든. 재미없어. 하지만 셀리 포터니까 또 가서 봤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진저 앤 로사 뭐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셀리 포터가 당대 스타들과 엄청 같이 작업을 많이 해요. 제주입니다. 진짜 제주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앙상블 영화들을 되게 많이 만들고 몇 편의 그런 앙상블 영화들을 만드는데 사실 대중적인 영화는 전혀 아니에요. 되게 실험적인 영화들이고 요게 이제 진저 앤 로사랑 더 파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난 더 파티는 좋아했어요. 저도 더 파티. 요것도 이제 당대 정말 내노라 하는 스타들, 브루노 간츠, 뭐 이런 킬리언 머피,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뭐 이런 진짜 당대 내노라 하는. 요 영화는 진짜 코믹하고 재미있는 이 자파 감독의 일종의 후일담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정말 그 냉소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뭐 최근까지 사실 이제 이런 영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셀리 포터가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데드엔드에 부딪혔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에 고르게 된 작품이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올란도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을 영화할 때 정말 또 하나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틸다 스윈튼의 선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각색을 어떻게 다르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좀 나눠봐야 되겠지만 각색의 신의 한 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역시 배우 선택이었다. 그래서 틸다 스윈튼 이야기도 또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심평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에서 tilda swinton 배우는 진짜 거의들 다 많이 아실 것 약간 같아요. 신 같은 존재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봉준호 감독하고 작업을 네, 했기 때문에 설국열차에서 다 네, 봤지 않습니까? 설국열차랑 저기 나왔죠? 옥자에도. 옥자에 나. 그래서 아마 이 틸다 스윈튼이 선택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게 많은데 게다가 저것도 나오니까 마블에도 나오니까 뭔가 맞아.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를 다 아우르는 느낌이에요. 닥터 스트레인지. 한국에서 굉장히 익숙한 배우 중에 한 명이 돼버린 상태가 됐죠. 근데 본명이 캐서린 마틸다 스윈튼인데 그 뒷부분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름을 간편하게 캐서린 마까지를 빼버린 거구나. 네, 틸다 그래서 스윈튼이라고 어머나 재밌네요. 60년의 영국 런던 네, 출신이고 진짜 인터내셔널한 배우죠. 지금은. 네, 캠브리지에서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릭 저먼 감독의 까라바지오로 네,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올란도에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 역할을 동시에 하잖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중성적인 외모를 갖고 있죠. 굉장히 강렬한 개성을 갖고 있어서 진짜 블록버스터부터 뭐 실험부터 뭐 미술 작품 설치 작업 뭐 할 것 없이 엄청난 다양한 그 작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배우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물론 올란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번 애프터 리딩, 비치, 나니아 연대기에도 심지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이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상을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상을 엄청나게 많이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준호 감독하고 또 설국열차 옥장에서 활동을 했고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마블 시리즈에도 출연을 했죠. 그리고 진짜 네, 연기력도 외모부터 그다음에 연기력 굉장히 독특한 어떤 아우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배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마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 작년에 아마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올해인가요? 올해 개봉했나? 작년에 개봉했나? 올해인 것 같아요. 시간 감각이 요즘 없어가지고. 그때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룸 넥스트 도어. 알모도바로의 또 출연을 했죠. 그리고 지금 사는 데는 스코틀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기억나는 거는 되게 존 버거의 사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출연했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에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을 하는 배우고 오늘 올란도에서는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중성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 배우라고 하는 도구가 갖고 있는 매력을 진짜 가장 잘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틸다 스윈튼이 아니었으면 올란도를 기획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표현으로 하자면 양성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오묘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그래서 아까 조평이 제4의 벽을 깨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 눈빛이 되게 영롱하고 묘하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나한테 말을 거는데 틸다 스윈튼이기 때문에 설득이 된다.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건다고? 그렇지, 당신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 자체가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설정하는 경계 따위는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뻔뻔스러움을 밀어붙일 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가 설득력이죠. 그러니까.
그 필모로 좀 생각해 봤을 때 혹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질문. 무슨 말이야? 틸다 스윈튼 필모그래피 중에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지. 그렇게까지 생각해본 것 같지는 않은데.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안 나올 것 같은 영화 진짜 출연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가 웬 말이야? 생각도 못했어. 그러면 영화 자체를 이게 뭐랄까 블록버스터나 아니면 일반적인 장르 영화를 약간 뭐랄까 해서 독특함이라고 하는 스파이스를 주는데 아주 좋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다른 분위기가 나거든요. 환타지성도 굉장히 강화되고 그런 게 되게 신비로운 효과를 주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니아 연대기가 재밌었다. 나는 정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올란도가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틸다 스윈튼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거 짐 자무시가 만든 뱀파이어 영화예요. 그래서 톰 히들스턴이랑 틸다 스윈튼이 같이 죽지 않는 뱀파이어로 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엄청난 문화 엘리트로 나이 먹어가는 뱀파이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어떤 게 되게 특이하냐면 이게 파국서사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 지구의 환경이 너무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뱀파이어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들어가는 죽지 않는 뱀파이어를 연기했었던 틸다 스윈튼의 얼굴이 이번에 올란도를 보는데 약간 겹쳐지더라고요. 핏기가 없으니까. 이미 이 영화 찍을 때는 틸다 스윈튼 이제 나이를 먹은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올란도 때는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젊음이잖아. 그게 또 좀 대조가 되기도 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틸다 스윈튼은 워낙 아까 이제 존 버거의 사계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영국에서 되게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실험적이고 되게 퀴어하고 좌파적인 그런 어떤 예술계의 일종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데릭 저먼은 너무 퀴어한 사실 영화들이니까 데릭 저먼을 거의 뮤즈다시피 했고 뮤즈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데릭 저먼과 계속해서 작업을 영감을 했고. 주는 좋은 아티스트였던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올란도는 이제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틸다 스윈튼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배우구나라고 하는 되게 경력을 쌓으면서 엄청 이런 예술 영화 감독 혹은 실험 영화 감독들한테 되게 영감을 오히려 거꾸로 주기도 했던 그런 배우였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좋아하는 출연작은 아닌데 되게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출연작 중에 하나가 이제 올란도를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린 허시만이라고 하는 러브레이스 영화. 네, 비디오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실험 영화 감독이. 근데 이제 이 감독의 에이다 러블레이스라고 하는 1997년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완전 저예산, 그러니까 러블레스라고 하는 이제 당시에 최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든 실존 인물이죠. 네. 여성 엔지니어죠, 말하자면. 그렇죠. 여성 엔지니어죠. 근데 이제 이 러블리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긴 하는데 이 러블리스가 어쨌든 이 영화 자체가 SF 판타지라서 약간 DNA로 되게 유전시키고 이러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저예산이라서 영화는 살짝 구려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자체의 완성도는 되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좀 상업영화 기준에서 보면 되게 영화 자체의 완성도는 떨어지는데 이 영화의 주인 러블리스로 이 틸다 스윈튼이 주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놀랐어요. 근데 영화 그냥 배우가 설득을 시켜. 사실상. SF적 얼굴이에요. 맞아. 그래서 진짜. 그 퀴어하고 SF적이고 되게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적이고 되게 비인간적인 언제나 주변부나 경계나 어떤 되게 기이한 무언가를 표현하는 배우로서 상업 영화에서도 사실상 이제 그런 소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엣지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틸다 스윈튼이 상업 영화에도 출연하기 시작해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막 되게 동양적이기도 하면서 서양적이기도 한 그런 기이한 얼굴, 맞아요. 약간
애매한 얼굴로 모호한 얼굴로 나오잖아요. 규정되지 거의 않은. 진짜 만능 치트키네. 음.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버지니아 울프가 살아있어서 올란도가 영화화된 것을 봤다면 나는 꽤 만족스러워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그 올란도어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소설 자체가 버지니아 울프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는 바이섹슈얼이었던 것 같은데 남편도 있고 근데 남편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을 계속 출판해주는 굉장히 매니징을 잘 해주는 파트너, 오랜 파트너가 있고 사실 그 파트너와 달리 또 엄청나게 사랑하는 여성 애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성 애인을에게 헌사로 바치는 소설이 올란도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올란도에 나오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실제로 비타 잭빌 웨스트라고 한 지금 손평이 이야기한 헌사로 바친 그 비타 잭빌 웨스트의 실제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옷을 남장을 하고 이제 다녔다든가 뭐 아니면 자기 스스로 되게 옷이 상관없이 자기는 되게 양성성을 갖고 있다. 그건 이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상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본인도 뭔가 가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권리를 되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어떤 소송에 휘말린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유명한 원예가이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연인을 배우로 표현했을 때, 이 배우였으면 버지니아 울프도 약간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란도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성성에 대한 이야기, 그 틸다 스윈튼의 얼굴을 경유해서 좀 더 해봤으면 좋겠긴 한데요. 그런 거잖아요. 이 성별 전환의 서사를 이제 소설과 영화가 같이 가지고 있죠. 그게 이 작품의 되게 중요한 하이라이트일 텐데, 시를 쓰려고 했지만 모욕당하고 포기하고 폴리틱스 정치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사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근데 비타 잭빌 웨스트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 페르시아만 여행을 했었던 그 시기에 잭빌 웨스트가 엄청나게 버지니아 울프한테 연애 편지를 많이 썼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넣은 세션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게 그 전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자고 여자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원작이랑 다른 부분이거든요. 영화는 정확하게 전쟁과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여성으로 전환되는데 소설에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샬리 포터의 해석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전환 시점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환 시점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심평한테 좀 들어보고 비타 잭빌 웨스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이 시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책을 안 읽은 상태에서 영화만 보고 딱 얘기를 하면 그 이 장면에서 그 전환 포인트에서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뭐랄까 여기가 뭐 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우애라든지 인간적인 관계에 굉장히 그 남자 올란도 경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오스만 제국, 터키 제국의 누군가 이제 거기에 그에 상응하는 뭐라고 해야 되니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통치자? 그 왕자? 네, 그와의 어떤 텐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연대나 우정에서 조금 더 나아간 걸로 좀 보이거든요. 게이 섹슈얼리티처럼 네, 보여요? 그런 것처럼 브로맨스. 네, 브로맨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국의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영국에서 온 무슨 해리공에게 대사에게 지금 오스만 제국을 서포팅하는 그걸 결정하는 순간 사실은 훈장을 받는 딱 그 세레모니를 하는 순간 사실은 훈장을 받는 그 세레모니를 다 하지 못하고 그 오스만 제국의 통치자에게 그 영국이 지금 오스만을 지원해 줄 수 있냐, 군대를 보내줄 수 있냐라고 하는 순간에 옆에서 사실은 그 영국에서 건너온 해리공은 그걸 막거든요. 지금 안 된다. 우리 이 중동 전체의 이해관계를 네가 생각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냥 일갈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동. 아, 도와줘 이렇게 군대를 어, 보내라고 이 아, 대사가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사랑이었나요? 응.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올란도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폴리틱을 잘 못하는 상태. 외교 대사인 건 거죠. 외교를 잘 올란도가. 못한. 네. 그런 상태로 보이고 그래서 그 서포트한 전쟁 이제 성벽에서 전쟁을 적군이 넘어오는 그 전쟁에 잠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이제 어쨌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이제 적군을 해리공이 총으로 쏘서 죽어요. 근데 다 못 아직 덜 죽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 총 맞아서 어떡하냐고 올란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해리공이 얘기를 하죠. 사람이 아니라고. 적이라고. 사람이 아니문이다. 적이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올란도가 약간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쟁의 터를 역주행해서 나와버리죠. 그리고 나서 잠에 빠지는구나. 7일간 잠에 빠지고 여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자고 한다면 이제 그 올란도가 보는 그 정치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 남성 위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인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간이 가진 감정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무화시키는 곳인지에 대한 크나큰 어떤 뭐랄까 실망 같은 걸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남자들이 하는 전쟁이나 외교나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스스로 던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여자가 된 건가? 그러면 여자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건가? 이런 질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비블리오그라피를 보면 반전과 평화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란도 이후에 자기 방의 방이나 특히나 이제 평화 페미니즘의 중요한 텍스트, 고전 텍스트로 얘기되는 삼기니까지 가게 되면 버지니아 울프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뭐냐면 가부장제와 파시즘과 전쟁과 군국주의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여성들이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을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자들이 빠져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대학 교육을 받아야 지성을 말하자면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의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거, 영국의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군국주의자들을 길러내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학에 가는 걸 선택할 수도 안 가는 걸 선택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중구속. 그죠. 이중구속이죠. 근데 그랬을 때 결국 버지니아 울프가 선택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성들을 위한 대학을 재건해야 되고 여자들이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한 되게 아주 복잡한 심정을 사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란도 소설에는 사실은 그 전쟁의 폭력이 남성성의 문제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이 상황 안에서 이제 여성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그려지지만 셀리 포터가 이후에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작품을 해석할 때는 남성성의 비평으로 분명히 그 전쟁의 문제를 셀리 포터만의 해석이라기보다는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각색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 여성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제 장이 소사이어티인데 물론 사교계로 해석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소사이어티인 거잖아요. 젠더를 맞아요. 만들어내는 구조의 문제인 여성들이 거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인 거죠. 사실은. 사교계이고 하지만 요구되는 역할이 있고 철저히 맞아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남성성 비평이 이 작품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랬을 때 그 퀴어한 애인이었던 셰익스피어 웨스트가 이 작품을 구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 또 재미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책을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사실 약간 리뷰가 필요하긴 한데 그냥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그 아까 이제 책
자체도 되게 몰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동일 씨를 끊임없이 깨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지적 작가라고 하는 되게 남성적인 모든 걸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에 대한 화자에 대한 특히나 전기 같은 곳에서의 화자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사실 올란도가 가지고 있는 그 남성성에 대한 근데 올란도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은 사실 되게 애초부터 퀴어한 남성성이거든요. 첫 페이지가 엘리자베스 1세가 얘가 얼마나 예쁜지 너무너무 막 다리가 얼마나 매끄러운지. 맞아. 다리가 얼마나 매끄러운지 막 이 묘사가 진짜 엄청 구구절절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부터 이제 퀴어한 그런 어떤 남성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샤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되게 굉장히 집착적이고 뭐 그게 실제로는 비타 세필 웨스트도 샤샤 같은 그런 여자를 사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해당하는 인물이 있다라는 이제 루머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 외에도 저는 이제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모두 다 폭력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요구되는 어떤 남성성을 수행할 때 일정 정도의 샤샤에 대한 어떤 이상한 집착 자기 맘대로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스스로 막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드라마 킹이 돼가지고 막 무너지는 여성의 배신이라면서. 맞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소설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양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사실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매혹적이고 매력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어떤 역할로 여성으로 변했을 때 변화되는 어떤 그 차별과 배제 특히 이제 사회에서 자기에게 요구되는 정말 가만히 있으라라고 요구되는 그리고 너는 지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영화에서도 책에서도 모두 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남성성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되게 좀 비판하고 있다는 저는 책에서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잠에 빠졌다가 일어났을 때 여자로 전환되기 전에 이제 샤샤한테 배신당하고 일주일 동안 자고 일어나서 처음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피메일 섹스 여자들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다 너무 혐오스러워서 얘기하지 않아. 입에도 담기 맞아.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올란도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거 내면화된 여성 혐오가 너무 분명히 있고 근데 이걸 가진 채로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가 됐을 때 경험하는 그 차별과 멸시 그리고 법적인 박탈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드라마틱하게 그려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웃긴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올란도를 깨우기 위해서 그 각고의 노력을 하던 올란도의 집사들이 떠올라가지고 깨웠다가 그다음에 노래를 했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하는 굉장히 그거를 한 서너 번씩 보여주는데 뭐야 이거 보여줘. 근데 그게 다 농담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이 극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지? 이걸 진지하게 계속 얼척없어. 진지하게 보면서 앉아있다가 이거 모든 걸 다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꽤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심평 이야기할 때 그 브로맨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란도는 뭐라 해야 되지? 400년 살았지만 되게 뭐 애기 같은 사람이잖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 올란도가 생각하는 되게 낭만적인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는 그 정치라고 하는 거 혹은 그런 식의 남자들끼리의 일종의 브로맨스 같은 심지어는 되게 퀴어하게도 보일 수 있는 그 브로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전 맞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그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했듯이 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남성 메일 본딩이라고 하는 남성들 간의 어떤 연대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올란도의 굉장히 매혹, 사랑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성들 간의 어떤 연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괜찮은 것인가. 근데 그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우정과 연대와 이런 게 있으니까 개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늘 언제나 정치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개입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이 죽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했다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좀 느끼게 됐던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메일 본딩이 근사하다는 환타지로부터 그죠. 깨어남았을 그죠. 때 이제 그럼 여성으로서 네가 한번 이 소사이어티에서 아. 살아봐라라고 하는 운명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 퀴어한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남성성, 그러니까 뭐 되게 메일 본딩이든 뭐 그게 뭐든 간에 어쨌든 되게 우정과 연대와 이런 감정만을 가지고 남성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일종의 맨박스처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자로 가봤더니 여자도 안 되는 결국은 이제 답은 양성성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됐어요. 그 남자였을 때 올란도가 샤샤 그러니까 자기 약혼녀를 너무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다음에 샤샤에게 뭐랄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 배신을 당하게 그렇죠. 되는 셈인 거잖아요. 그리고 막 질투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가 되었을 때 올란도는 어떤 참 샤샤의 생각을 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했을 것 같아요. 나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그러니까 소설을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나는 늘 여자를 그러니까 올란도가 남자였었으니까 늘 여자를 사랑했었고 그 방식대로 또 여자를 쭉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건데 이제 미국 남자를 만나면서 이제 남자와 또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와 어쨌든 성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헤테로한 어떤 섹슈얼리티를 향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의 책에는 어떤 묘사들이 나오냐면 여자로서 받는 시선을 즐기는 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선을 즐기다가 바로 여자들은 지성도 없고 그냥 뭐 꽃처럼 앉아 있으면 되고 맞아. 이런 식의 발언과 마주치게 되는. 그래서 분명히 샤샤에 대해서 올란도는 떠올렸을 것 같다. 왜냐면 그게 내가 얼마나 예쁜가? 또 이걸 또 막 감탄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결국 양성성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비타 셰필 웨스트에게 헌사를 바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되는 건데 책에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책이 시작하기 전에 헌사가 있거든요. V 셰필 웨스트에게라고 이제 딱 책 시작세에 써져 있고 버지니아 울프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고쳐 썼다고 해요. 그래서 My Dearest Vita 이렇게 쓴 버전도 있고 굉장히 이제 건조하게 셰필 웨스트에게라고 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란도라고 하는 책은 빅터 셰필 웨스트에게 바치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 첫 장까지 합쳐져야 이제 완성본인 거죠. 근데 제가 한국어 번역본을 2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90년대 나온 번역본이랑 새로 나온 번역본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게도 90년대 나온 번역본에는 빅터 셰필 웨스트에게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새로운 버전 다시 산 거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럼 이게 없는 채로 들어왔나?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고전을 소개하는데 이거를 여성 애인에게 보내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할 수 없었거나 당시 출판계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었던 게 더 이게 뭐 맞을 것 중요해? 같아요. 뭐 중요해? 근데 사실은 그런 퀴어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버지니아 울프가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중반의 영국 사회를 인식하고 있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되게 중요한 매트릭스였을 텐데 그거 뭐 안경이었을 텐데 뭐 그걸 지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어쨌든 영화로 또 다시 와보면 셀리 포터가 이걸 영화화하면서 이제 각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퀴어니스를 많이 살려낸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각색에서 좀 달라진 부분, 아까 이제 제사의 벽 같은 묘를 뭐 조평이 소개를 해주기도 했지만 또 함께 살펴볼 만한 각색의 묘 혹은 스크린화의 묘가 뭐가 있었을지 좀 또 볼까요? 저는 이제 지금 비타 셰필 웨스트의 헌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책에도 있지만 그게 일종의 약간 액자 같은 거잖아요. 그 액자가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시하게 만들 만한 그런 판타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끊임없이 동일시를 깨고 계속해서 메타 인지를 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기도 한데 셀리 포터의 영화에서도 사실 그 일종의 컨텍스트, 그 액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되게 적극적으로 올란도를 해석했고 굉장히 훨씬 더 퀴어적으로 이제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 그걸 양성성으로 표현을 했었지만 이거를 이제 셀리 포터는 이 영화가 분명히 이제 퀴어 페미니즘의 고전이다. 라고 이 책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도 굉장히 정말 굉장히 세심하게 이제 캐스팅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엘리자베스 1세를 과연 누구로 그러면 캐스팅을 할 거냐 했을 때 당시에 완전히 게이 아이콘이었던 퀸틴 크리스프를 라고 하는 배우를 이 사람 이제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뭐 일종의 셀러브리티이기도 한 지금 드래퀸이에요? 드래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게이 아이콘인데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여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모자나 이렇게 네일 같은 거 화장은 하는데 또 옷은 또 약간의 그런 신사복 같은 걸 입기도 하고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동성애 운동에 대해서는 또 되게 반대하기도 했었어요. 왜 반대한다? 에이즈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해서 뭐하냐 막 이런 식의 그래서 엄청 뭐라 해야 될까 인권 어떤 활동가라기보다는 사실 셀럽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셀럽이지 아티스트 맞아요.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셀럽이고 게이 아이콘이고 엄청난 사교계 명사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아웃사이더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팅의 그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원래 이제 영국에서 활동하다가 약간 나이가 들어서 은퇴 시점에 뉴욕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겨서 활동을 했었는데 뭔가 거기에 여러 가지로 아웃사이더 같은 이 사람의 모습, 뭐 그것이 성별 표현이라든가 뭐 아니면 되게 퀴어한 표현이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 항상 그 에티켓 우아함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태도, 애티튜드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엘리자베스 1세 애티튜드가 있지. 그죠. 그게 영국적인 어떤 거. 남자로 하면 젠틀맨 같은 젠틀맨인 거겠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다이아나 비에 대해서도 엄청 비판했었죠. 영국적이지 않다. 미국적이다. 그 왕실의 그런 왕실 걸 지켰어야지. 지키지 못하고 남편 곁을 지켰어야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이아나 비는 되게 퀴어 아이콘이기도 했었잖아요. 약간 게이 아이콘 같은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룰을 깨트리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되게 그래서 그 스팅의 그 노래 주인공이기도 한 영감을 줬기도 거기서 했죠. 계속 그잖아. 리걸 에일리언이라고 부르잖아요. 뉴욕에 온 영국의 합법적인 어떤 난 에일리언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외계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방인이죠. 이방인.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도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이 퀸틴 크리스프를 어쨌든 캐스팅해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로. 이것 자체가 이미 너무 퀴어하네요. 퀴어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었을 그렇죠. 것 같아. 캐스팅 자체만. 맞아요. 그리고 틸다 스윈튼이 어쨌든 당시에 데릭 저먼 영화로 이미 뭐 게이 아이콘, 퀴어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틸다 스윈튼의 뭐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맥락들도 너무 이제 퀴어한 어떤 맥락이었고 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소머빌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천사로 나오는 그 금빛 조악한 옷을 입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천사 날개를 하고 있는 1920년 아니야 1990년대 1990년대 랜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맞아, 이상한 노래. 엄만 행복해 하늘을 봐 하는데 막 나오는. 근데 이제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약간 초반에 여성스러운 목소리 같은 걸로 전자음악을 밴드를 하기도 했고 약간은 파페라스러운 노래를 하기도 했고 뭐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여성스러운 목소리 처음에 가지고 노래를 하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개인 인권 지지하는 그런
그 노래를 쓰기도 해서 이 사람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노래를 재밌는 데뷔네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1세는 어쨌든 강공한 영국의 그 그지. 지지 않는 태양을 상징하는 왕이고 맞아. 죽잖아요. 바로 또. 왕 시스템이고 데스 죽음의 주인공, 맞아요. 데스장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원작이 없었던 장면에서는 퀴어 인권 운동을 하는 아티스트가 천사로 등장한다. 그렇죠. 그러네요. 약간의 그런 진보 서사 같기도 한 그런 어떤 서사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의상 코스튬 디자이너를 했던 샌디 포엘이 데릭 저먼의 영화를 전부 다 하고 그다음 토드 헤인즈 영화 다 하고 벨벳 골드마인, 캐롤 퀴어 코스튬 디자이너네. 네, 완전 그리고 시대극에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 마틴 스콜세지 또 시대극 다 하고 이래가지고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샌디 포엘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퀴어한 그런 맥락들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사실은 의상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해요. 맞아요. 중요한, 그리고 의상이 중요한 돈도 영화죠. 없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거기 여기다 돈을 다 때려 부었구나 그런 느낌이. 그래서 다른 데가 조악해질 수 아니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올란도가 이제 서 올란도에서 레이디 올란도로 바뀐 다음에 사실 제일 변하는 건 의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성복을 입었을 때와 여성복을 입었을 때 어떻게 운신의 폭이 달라지는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또 그려내거든요. 이따만한 치마 입고 앉을 수도 없고 앉으면 일어나기가 되게 힘든 치마 입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잡아서 이제 작품의 어떤 아우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코스튬 디자이너도 퀴어 아이콘이다. 이 영화를 사실은 아무런 정보 없이 보고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그 문학과 그다음에 예술과 그다음에 이 퀴어니스와 그다음에 이 페미니즘 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글쓰기와 어떤 여성 감독의 어떤 새로운 영화 문법 같은 거를 정말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 근데 쉽거나 뭐랄까 아주 이지하게 흘러가는 영화는 아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가볍게 받아들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 지금 심평이 계속 농담이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농담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렇게 엄숙하고 그다음에 남성 중심으로 지내왔던 역사나 문학에 대한 그런 촌철살인한 농담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편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디테일에서 보여지는 하나하나를 찾아가시면 진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지적인 농담, 스탠딩 코미디 같이 지적인 농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영화의 이제 각색을 얘기하자면 마지막 부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학적인 부분도 얘기했고 캐스팅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서사 자체가 달라지는 게 엔딩 부분이어서요. 이건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 엔딩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본 회의할 때 역시 책을 읽지 않은 저로서는 대본 회의에서 습득하거나 배운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책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책은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41년인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올란도의 책이 마지막으로 다루는 연대가 이제 1928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셀리 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에 만들었으니까 90년대 초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영지로 돌아와서 딸과 함께 이제 그 영지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일생을 뭔가 돌아보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에서는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그죠? 이 소설에서는 낳았던 그 아들이 여기 영화에서는 딸로 내푼하게 되죠. 이제 소설에는 아들을 낳아서 성을 이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죠. 그 빅타 셰필 웨스트가 여자기 때문에 놀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이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되게 거대한 성이 있는데 그걸 상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자신의 연인에게 올란도라는 소설을 경유해서 성을 돌려줬다는 거야. 아들을 낳는 것으로. 왜냐면 당시에 법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바꿔버린 거죠. 네, 그래서 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버지니아 울프는 당시에
그럴까 1900년대 초반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작가. 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5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올란도는 본인이 이제 출판사에 갔다 와서 자기의 일생을 쓴 글을 글쎄 출판을 하게 되겠죠. 그런 그 다음에 딸에게는 글을 쓰기 위해서 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비디오 카메라를 준다라고 하는 거. 여성의 표현 수단이라고 하는 걸 물려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비디오 카메라로 자연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엄마를 기록하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는 창작하고 여성을 새롭게 기록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나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비디오 카메라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책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영지나 이런 것도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이 마지막 영화에서는 사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 땅이 물려받지 아니야 이제는. 옛날에 살던 데인 거예요. 그리고 거길 보면 뭐 하얗게 맞아요. 누가 안 살고 있는 곳은 다 씌워놨잖아요. 나무 하나하나에도.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잖아. 결국은 가문의 이름이잖아요. 그 가문의 이름에 이제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완전 천사가 나올 정도니까 우린 그냥 따로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저는 좀 그런 선언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딸이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셀리 포터가 정말 좀 대단한 게 확실히 그 당시에 어쨌든 디지털 카메라가 물론 상용화되고 있긴 했었지만 사실 그게 엄청 초반이죠. 엄청 90년대 초반이잖아요. 92년이니까. 완전 80년대 말부터 이제 그런 식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가 사용될 때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우리가 디지털 미학으로 갈 거라고 하는 일종의 그 계보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좀 굉장히 확실히 이제 실험적인 면모가 있는 그쵸. 그런 우리 사람이구나. 우리 이걸 통해서 창작할 거고 맞아요. 우리를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어떤 실제로 생물학적인 딸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페미니스트 예술의 혹은 여성 예술 혹은 퀴어 예술의 계보와도 같다는 그런 느낌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옷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되게 그냥 그렇죠. 어떤 성별이 잘 읽히지 않는 유니섹스한 그런 옷으로 입고. 옷을 입은 거죠. 그 어떻게 보면 버지니아 울프가 올란도라는 책을 썼을 때는 페미니즘 제1물결이 지나온 참이고 이제서야 어쨌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경제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올란도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면 셀리 포터는 제2물결을 지나서 제3물결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안에서의 차이까지 인식하게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퀴어니스를 영화에서 살려내기도 하고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이런 걸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각색이 그냥 각색이 아니라 역사를 쓰는 방식인 맞아요. 거죠. 좀 놀랍다. 역사 쓰고 되게 선언하는 느낌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또 각색 하나만 더 좀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제 그 배드신을 과연 어떻게 찍을까라는 거였는데 섹스라고 했었던 그 장에서 셀머딘하고 이제 그 섹스하는 장면이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필터를 써가지고 소프트하게 이상하게 미드소마 같은 느낌, 뽀사시한 그게 느낌. 되게 영화를 저렴하게 보이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 약간 뽀샤시하게 그 남자 배우 빌리 제인을 완전히 이렇게 소프트 포커스를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카메라가 올란도의 여성의 그 굴곡진 어떤 선 라인을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되게 에로 영화 만들듯이 따라가는데 그 다음 쇼트가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늘 그 장면이 상당히 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의아했던 장면인데 딱 바로 그 다음에
올란도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되게 어떻게 보면 트위스트를 한 거죠. 되게 남성적인 어떤 시선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전형적인 그런 어떤 남성의 응시처럼 얘가 그리고 소프트 어떤 에로 영화 포르노그래피처럼 이렇게 여성의 라인을 따라가다가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다른 어떤 방식, 다른 피메일 게이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셀리 포터는 스릴러랑 골드디거부터 되게 계속해서 그 여성의 응시에 대해서, 여성의 욕망의 응시,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때로는 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 다른 것을 생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데를 보면서 어딘가로 다른 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보는 것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 방식에 되게 저는 좀 트위스트가 되게 그러니까 그 장면이 썩 마음에 드는 장면은 아닌데 너무 지적으로 좀 재밌었던 그런 어떤 지적 농담 같은 그런 재미있는 장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난 지금 에마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오늘 이제 신평의 근황인 에마로 시작했는데 에마가 퀴어 페미니즘의 약간 착한 교본 같은 그러니까 아주 정답들을 잘 옮겨놓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퀴어 페미니즘에게 정답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정답이라기보다는 되게 불온하면서도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이렇게 예쁜데 이 정도 가슴은 영화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대사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섹슈얼리티나 러스트, 그러니까 욕정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젠더라고 얘기해버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가 계속해서 상품화되고 폭력의 대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어떤 페미니즘의 길이어야 될 것처럼 얘기되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깨버릴 수 있는 게 퀴어 페미니즘의 방식이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작품도 그걸 하고 있는 셈이고 에마도 또 한 30년의 세월을 격해서 한국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 문득 들었네요. 그러니까 성애적인 장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에마가 떠올랐던 것 같은데 이 성애적인 장면을 과연 어떤 순간에 동일한 액션들을 한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카메라의 눈으로 담아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성별 권력을 다르게 재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갑자기 에마 얘기하니까 셀머딘이 말 타고 온 게 생각나. 그러네. 둘이 같이 말을 타죠. 그 장면부터 이미 뭔가 에로 영화 같았어. 하지만 생긴 것도 그렇고. 그치? 말은 에마에서는 여자만 탄답니다. 네. 저희 얘기 거의 다 했는데요. 38쪽을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 너무 길어져가지고 38쪽 그냥 넘어갈까 싶어요. 그래요. 뭐 하려고 했는지만 뭐 하려고 했냐면 삼기니를 준비를 해왔어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자기만의 방 책이 있는데 그 자기만의 방에 삼기니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38쪽을 열면 삼기니 이제 내용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삼기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가부장제와 파시즘과 군국주의와 전쟁의 문제가 얽혀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여성들이 평화운동을 진행해 갈 때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텍스트인데 사실 삼기니의 제일 논쟁적인 부분은 뭐냐면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낡은 단어들은 태워버려야 된다.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태워버려야 하는 낡은 단어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이미 참정권 얻었고 대학 갈 수 있게 되지 않았냐? 페미니즘 끝났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손을 같이 잡고 반파시즘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삼기니에서 해요. 그게 되게 굉장히 시대적인 요청이었던 시대적인 요청이고 논쟁적이기도 한데 사실 2025년에 다시 읽으면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페미니즘을 태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읽히기보다는 당시에 나오는 안티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페미니즘 태워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계속 가부장제에 저항해서 우리의 엄마 우리의 선배들이 싸워왔고 그 싸움 우리 여전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페미니즘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338페이지에 딱 그 내용이 있어서 다 했네요. 그러니까요. 낭독을 해야 꼭 맛인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페미니즘을 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페미니즘을 두려워하는 안티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던 것이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38페이지도 나쪽도 다 한 걸로 네네. 치고 마무리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약속드렸죠. 오늘 재밌을 거라고요. 재밌으셨기를 바라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하시고 싶은 건 다 하셨나요? 네. 미로 얘기 못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또 급하게 네. 하지만 충분히 한 이야기들을 뒤로 남기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팟캐스트 38페이지는요. 팟빵, 아이튠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프로젝트 38을 검색하시면 녹음실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남미에서 사온 티셔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뭔지 잘 안 보여요. 네, 각각 편한 플랫폼에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조심에게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이나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5만 원이 쌓여야 돈을 받는다고 그 5만 원 아직도 안 쌓였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직도 안 쌓였습니다. 또 38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거나 협업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5.project38@gmail.com입니다. 아, 네. 인스타 메시지 DM 보내주셔도 돼요, 여러분. 아, 여러분 DM이란 방법이 또 있네요. DM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흘려보낸 페이지 속 어딘가에 머물러 함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 38페이지. 지금까지 조 심이었습니다. 안녕.